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HRM 전문가 과정을 함께하게 된 공인노무사 이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HRM 전문가에 응시하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이나 경험, 배경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저도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수험 생활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주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먼저 수험 생활을 경험해봤던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점은 빠른 합격의 지름길은 전체적인 큰 흐름, 그 흐름을 빨리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내용 하나하나에 너무 깊게 파고들기 시작하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합격선에 들기 위해서는요. 첫째, 전체적인 흐름을 확실하게 잡아두셔야 하고요. 둘째로, 그 흐름 안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확실하게 챙기고 가는 거. 그렇게 내용을 좁혀가는 스킬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HRM 전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합격시켜드리겠습니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큰 흐름을 빨리 잡을 수 있도록 또 그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길잡이가 되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제가 공인노무사로 일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경험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쉽고 재미있게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실무적인 이야기들을 곁들여서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많고 때로는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요. 최대한 여러분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해나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HRM 전문가 과정을 신나게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HRM이란 무엇인가요? HRM 전문가 과정을 준비하고 있으시니까 너무나 당연하고 기초적인 질문이라서 그런 걸 물어봐 라고 하고 있으신가요? 저는 HRM에 대한 정의를 먼저 내리고 시작하면 좋겠다 싶어서요.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크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인적 자원 관리는 조직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인적 자원을 확보, 개발, 활용하는 활동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인적 자원 관리는 구성원들의 잠재적 능력을 육성하고 개발하여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일련의 계획, 교육, 평가 등의 조직적인 활동이다. 종합하면 HRM은 한마디로 조직에서 사람을 관리하는 것이다 라고 요약할 수 있지 않을까요? 조직에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얼마나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정해졌다면 구체적으로 사람을 채용하고 또 채용한 사람을 교육하고 개발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이렇게 사람을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업무들이 바로 HRM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HRM 전문가로서 조직 내 채용에서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HRM 실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다 라고 거창한 포부를 말씀드리면서 진짜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HRM 과정은요, 크게 HRM 실무와 근로관계법, 크게 두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HRM 실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할 때, 즉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에서 인적 자원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실무적인 방법들을 접하게 될 거고요. 근로관계법에서는 조직 내에서 사람을 관리할 때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 법적으로 챙겨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접하게 될 겁니다. 정리하면 HRM 실무는 경영에 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로관계법은 법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영과 법 전체를 세세하게 다루는 것은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실무적으로 꼭 챙겼으면 하는 것들, 그리고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들 위주로 제가 잘 다뤄드릴 테니까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 시간 말씀드리겠지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거, 이 강의만으로 모든 내용을 절대로 커버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듣고 있다 보면 내가 마치 다 아는 듯한 착각이 드는데요. 착각입니다. 강의를 들은 내용은 정말 쉽게 휘발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듣기 전에 그리고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꼭 우리 교재를 꼼꼼하게 읽어주시면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어딘지, 그리고 모르는 부분은 어딘지, 암기할 부분은 어딘지를 꼭 표시하면서 챙겨주시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인데요. HRM 실무 중에서도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 그 포괄적인 흐름, 트렌드에 대해서 가볍게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고 최근의 흐름과 주요 이슈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워밍업 해본다라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관리, 제가 인터넷 검색창에 검색해서 인적 자원 관리, 즉 HRM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다고 했었잖아요.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조직 내 사람을 관리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인적 자원 관리라는 개념은 보시는 것처럼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 인사관리 단계, 인적자원 관리 단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단계 순으로 점차 그 개념이 확대되어 왔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말 그대로 원시적인 상태입니다. 즉 인사관리의 각 기능이랄 것도 없이 제대로 좀 갖춰주지가 않은 상태, 이거를 원시적 인사관리 단계라고 하고요. 뭐 부서도 없고 관련된 규정이나 절차도 전혀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로 아주 그 스타트업, 소규모 기업이라던가 산업화 초기, 이제 막 붐업되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시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단계를 지나가게 되면 인사관리 단계에 접해들게 되는데요. 이때는 나름대로 각 기능, 예를 들어 채용하는 기능, 임금을 주는 기능, 교육하는 기능, 각 기능들이 나름대로의 체계는 갖추고 있고 좀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는 상태입니다. 다만 그 각 기능들이 그냥 각각 독립적으로 산발적으로 마이웨이를 하고 있는 상태다. 즉 전체적으로 조정되고 통합되는 측면에선 좀 미비하지만 어찌됐건 인사관리의 하나의 각 기능들이 좀 체계적으로 일관성 있게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바로 인적자원 관리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라고 할 수 있겠죠. 그동안 인사관리라고 하던 게 왜 인적자원관리라는 용어로 바뀌게 됐을까요? 그 배경에는 말 그대로 인적자원, 사람, 인적 요소를 중요한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이 성공하려면 그 사람, 개인의 역량을 충분히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들, 그런 인식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인사관리에 그치는 게 아니라 인적자원 관리의 개념이 정립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때부터는 인적자원 관리 연구도 좀 거시적으로 확대가 되고 세부적인 기능도 좀 통합이 되기 시작합니다. 즉, 이 전 단계, 인사관리 단계에서는 각 기능들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조정이나 통합은 되지 않았다면 이때는 통합은 됩니다. 그 각 기능들의 체계도 갖추고 각 기능들 간 조정이나 통합은 되지만 단 전략, 우리 조직의 큰 전략이나 목표와는 연결, 통합이 되기는 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요즘에 많은 대기업들이 이러한 인적자원 관리 단계, 각각의 기능들이 잘 갖추어져 있고 조정 통합되는 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상위 단계인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가 접어들게 되는데요.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기능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인데요. 이때는 그 말 그대로 인적자원 관리가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기능에 좀 초점을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기능 간 통합은 이루어지진 않지만 각 기능들이 전략과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선발을 하더라도 전략과 연계가 돼서 선발을 하고 인사 고과를 하더라도 전략과 그 연계를 이루어지는 이렇게 기능과 전략, 수직적으로 연계가 잘 이루어지는 단계가 바로 기능별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 전체 기능 간의 조화는 조금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좀 유효성이 저해된다라는 단점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협의의 전략적 인적 자원은요, 이제 기능 간의 조정 통합도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바로 전에는 기능과 전략만 수직적으로 연계가 됐다면 이제 인사 기능 간에도 조정 통합이 있고 이 기능들이 또 수직적으로 목표, 전략과도 잘 연계되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능 간, 인적자원 관리의 각 기능 간에도 통합이 잘 이루어지고 전략과도 연계가 되어지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에서는 이 인적자원 관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최근,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최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단계 중에서도 창의적인 인적자원 관리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인적자원 관리를 창의적으로 하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창의적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크리에이티브하다 이런 용어라기보다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아우른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종전의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내용들을 초월해서 최근에 새롭게 대두된 모든 내용들을 내포한다. 그런 의미의 인적자원 관리가 바로 창의적인 인적자원 관리다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큰 특징은 이겁니다. 모든 출발이 인적 자원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즉, 내부의 인적 자원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목표, 전략 수립,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향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조직이라고 하면 조직의 전략,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내리잖아요. 그렇게 각 기능들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하향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창의적인 인적자원 관리 단계라는 것은
모든 출발점이 내부 인적 자원이 된다. 그래서 개개인이 마음껏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내부에서 지식의 창출, 공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인적자원 관리 단계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적자원 관리가 어떠한 개념을 통해서 점점점 확장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그 순서를 짚어드리면 이 표와 같고요. 즉 원시적 인사관리에서 시작해서 조금은 기능 간의 체계가 잡히는 인사관리, 그 다음에 좀 통합이 이루어지는 인적자원관리, 그 다음에 가장 상위, 발전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단계까지 짚어봤고요. 전략적 인적자원관리는 크게 기능별, 협의, 창의적 인적자원관리로 나누어질 수 있다는 점도 꼭 꼼꼼하게 책을 읽으면서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적자원 관리라는 개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변화되어 왔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적관리 시스템, 그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짚어보려면 두 가지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987년에 민주화 선언이 있었죠. 즉,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민주적인 분위기가 확산되어가는 그 흐름이 있었다는 거. 그게 첫 번째 변화의 흐름이고요. 두 번째는 97년도에 경제 위기가 오죠.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부도되고 도산되고 이러한 경제 위기가 굉장히 세게 왔던 그 사건. 그게 두 번째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의 흐름, 그 체계의 변화를 짚어볼 때는 87년 민주화 선언과 97년 경제 위기 이 두 가지 사건을 큰 흐름으로 잡고 그 각각의 단계를 살펴보는데요. 첫 번째로 1987년 민주화 이전, 즉 80년대 중반까지에는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가 어땠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공주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연공주의가 뭡니까? 자, 회처모여라고 했을 때 약간의 군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연령, 그 경력 순으로 굉장히 체계화되는 수직적인 모델, 그게 바로 80년대 중반까지 좀 가부장적인 모델이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에도 남아있지만 그 연령, 그 들어온 순서에 따라서 자동으로 촥촥촥 쌓이는 호봉제, 그리고 계층적, 직급 중심, 직위, 직책이 다 일치하는, 즉 그 상위 레벨부터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지는 연공주의 형태가 우리나라 민주화 이전까지는 그 대략적인 HRM의 흐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장 뚜렷하게 이루어진 것은 그 개개인의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조금 더 플랫, 평등해지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점이겠죠. 그래서 과거 80년대 중반까지는 연공주의가 주요 흐름이었다면 민주화 선언 이후, 즉 8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능력주의가 더 팽배해지기 시작했다. 즉 능력을 중심으로 조직이 이루어지고 예전에는 그냥 그 조직에서 연령, 경력에 따라서 자동으로 승진이 이루어지고 승급이 이루어지는 분위기였다면 이제는 그게 일치하지 않게 되는, 즉 능력 중심으로 승진하고 발탁이 되고 승격하는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즉 직급이 파괴되고 직급과 직책이 분리되는 분위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게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경제 위기가 닥치죠. 즉 IMF가 터지면서 그 이후부터는 뭐가 중요합니까? 조직은 생존이 중요해졌습니다. 조직이 망하지 않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조직의 가장 우선점은 성과가 되었습니다. 즉 90년대 중후반부터는 우리나라 주요 HR의 관점이 성과의 포인트가 있었다. 즉 성과주의가 가장 큰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호봉제, 당연히 자동으로 나의 그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가 폐지되고 그 개인의 능력, 성과에 따라서 보상이 이루어지는 연봉제가 도입되고요. 하는 만큼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도입이 되고 육성이 강조됩니다.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직의 생존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구조조정이 되거나 고용을 좀 유연하게 하는 분위기가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챙겨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나라 인적자원 관리의 그 체계, 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짚어봤다면 이번에는요, 인적자원 관리라는 큰 틀에서 주요한 흐름과 이슈가 무엇인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먼저 성과주의를 중시합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경우도 97년 IMF 위기 이후에 주요 HR의 관점이 어디에 있었다고 했죠? 성과에 있었다고 했죠. 그 이유는 조직의 생존이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인적자원 관리의 주요 흐름이기도 한데요. 조직이 많아지고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직은 제일 중요한 게 성과입니다. 그래서 성과 관리, 성과주의, 인사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보상을 차별하는 그러한 흐름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짚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하는 게 중시해졌다. 이것도 성과주의의 흐름과 동일합니다. 즉 기업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생존이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성과가 중요해졌습니다.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개인일 거고 능력 있는 개인이 더 많은 성과, 더 중요한 아웃풋을 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과에 따르는 핵심 인재입니다. 즉 우리 기업에 높은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핵심 인재를 적극적으로 데려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 핵심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한다라는 인식이 최근에 인적 자원 관리의 주요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역시나 같은 흐름에서 개인의 성과, 개인의 능력이 중요하면 확실하게 보상하는 게 최근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으로 직급이 통합되고 직책 같은 계층이 축소가 되겠죠. 예전에는 회사에 입사하면 내가 특별하게 잘하지 않아도 특별한 성과를 내지 않아도 그냥 연차가 되면 뭐 대리를 달고 뭐 과장을 달고 차장을 달고 이렇게 자동으로 올라가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 정서상 그게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HR 관점에서 이거를 그냥 통합시켜버리고 그 직책을 폐지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HR이 일반화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흐름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다음의 주요 흐름으로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예전에는 되게 전형적인 사람들이 조직에 들어오는 구조였다면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 소수계층, 그리고 여성들의 경제 활동이 계속해서 높아지면서 여성 근로자 이렇게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과거와는 달리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인적자원 관리 주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으로 지금 하나의 포인트는 전략과 연계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떠한 개념으로 확장되어 왔고 어떠한 단계별로 진행을 되어 왔는지를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중에 마지막 상위 단계가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라는 것은 각각의 인사 기능들이 과거에는 산발적으로 마이웨이, 독고다이로 있었다면 이제는 그게 통합이 되어가고 우리 조직의 목표, 전략과 합치, 연계가 되어가는 그런 단계로 발전을 해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흐름도 당연하게 전략과 연계되는 인적 자원 관리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는 개별적으로, 미시적으로, 기능적으로 관리를 했다면 최근에는 전체적인 시스템, 거시적으로 전략에 초점을 맞춰서 이루어지는 거, 그게 최근의 HRM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 HR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주요 트렌드 흐름과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HR 연구에서 가장 특징적인 연구,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되는 연구가 바로 얼리치의 연구가 있습니다. 이 학자분은 인적 자원 관리 업무가 과연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라는 것을 연구한 연구자인데요. 즉, 우리가 점점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해지고 핵심 인재를 확보해서 키우고 육성하고 보상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인적 자원 관리, 즉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정말 우리 조직의 그 이윤에 도움이 되나? 우리 조직 이해관계, 전체적인 수익에 도움이 되나? 이러한 의문이 들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과거에는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나라는 그 출발점, 그 연구가 되었던 그 내용입니다. 즉, 인적 자원 관리 업무가 과연 기업의 성과, 경영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라는 거를 연구했던 게 바로 얼리치인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실제로 기업의 경영 성과, 무형적 가치에 인적 자원 관리 업무가 굉장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더라라는 결론이고요. 다만 이 얼리치의 연구와는 달리 그 개개인의 인적 자원이 아니라 경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 성과가 중요하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고요. 아니면 그 산업의 특성, 예를 들어 반도체 아니면은 요식업, 이러한 특성이 전체적으로 기업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다. HR의 연구의 큰 흐름은 그 인적 자원 관리가 중요합니다. 인적 자원 관리가 기업의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연구가 있는 반면 경영자가 중요합니다. 경영자가 기업의 전체적인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는 관점도 있고, 또 산업의 특성이 무엇이냐,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산업이 무엇인가에 따라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라고 하는 관점들이 있다. 이런 연구의 흐름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짚어드리는 그 내용이었고요. 자, 인재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계속 조금 포괄적이고 이렇게 애매한 내용들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경영학 그리고 특히나 인적 자원 관리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고 당연한 얘기인데 이게 다 시험에 나오고 시험에서 하나하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흘러가지 마시고 이 제가 짚어드리는 포인트들과 책을 한번 꼼꼼히 읽으면서 꼭 챙겨가셔야 되는데요. 이 인재에 대한 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적 자원 관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학문에서 그리고 우리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보고 있나라는 관점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다라는 거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수한 인재, 즉 핵심 인재, 능력 있는 인재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한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즉 기업들은 우수한 핵심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확보를 해야 된다. 왜? 그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우수한 인재가 기업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것이다. 이 연구, 이 주장을 했던 교수가 바로 제프리 페퍼 교수라는 분인데요.
그동안 인재에 대한 관점은 그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고 그 우수한 인재들이 기업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봤지만 이 제프리 페퍼 교수는 아니다.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사람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끌어내는 거. 그래서 그들이 비범한 성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하다라고 봤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 아실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탁월한 인재가 중요하다. 우수 인재가 중요하다. 아니다. 모든 직원, 일반적인 직원들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기업의 경쟁력, 성과에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 관점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문제도 가끔 출제가 되니까 이 부분도 꼼꼼하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나라의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최근에 HRM 그리고 인적자원관리의 주요 흐름이 성과가 중요한 조직의 생존, 기업의 성과, 생존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는 흐름 가운데 있다고 했고 우리나라 역시 그 흐름에 있기 때문에 IMF 이후로 즉 90년 중후반대 이후로는 우리나라의 큰 흐름이 성과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했죠? 자동으로 승진하는 호봉제가 폐지되고 개인의 성과와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인센티브가 도입이 된다. 그리고 개인의 성과를 냉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이 되고 개인의 육성, 개인의 교육, 개발 이런 것도 역시 중요하되고 성과가 없으면 가차없이 정리되는 유연성도 강조가 되는 게 큰 흐름이다. 즉 성과주의 인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리하면 성과주의 인사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효율과 통제가 가장 포인트에 있습니다. 모든 인적자원 관리는 효율성 있게 성과를 위해서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과주의 인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당연히 결과 중심, 손익 중심, 그리고 성과에 연동한 보상, 차별이 있다는 거 당연한 내용들이겠고요. 이 성과주의 인사의 장점은 뭡니까? 당연히 내가 열심히 하면 보상을 받겠거니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동기부여가 될 겁니다. 그 동기부여는 곧 기업의 생산성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다만 단점은요. 내가 당장 우리 회사에 나의 성과를 보여줘야 보상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성과에 좀 집착을 하고 당장 뭔가 눈에 가시적인 성과에만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단점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이라는 게 물론 단기적인 성과뿐만이 아니라 좀 크게 내다보고 당장의 성과는 없어도 크게 봤을 때는 우리 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연구, 개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다들 안 하려고 하겠죠. 왜? 당장의 성과,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단기 성과에 대해서 좀 집착을 한다는 게 성과주의 인사의 좀 단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협력을 잘 안 하겠죠. 경쟁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과연 평가가 잘 되는 것일까? 나의 성과가 제대로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에 대한 불신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단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점은 극대화하고 단점은 최소화하는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필요하겠죠. 그러려면은 인재 육성 전략을 구체화해야 된다. 그리고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좀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제도를 다져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결과에만 집중된 평가, 결과에만 집중된 제도보다는 그 과정이나 역량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그 평가를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온리 금전적으로만 보상을 주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비금전적 보상도 좀 충분히 주어져야 되고 또 무조건 동일한 요건의 성과만 내려고 하기보다는 그 기업만의 특성, 예를 들어 좀 장기적으로 연구 개발이 중요한 조직인지 아니면 단타로 막 이렇게 성과를 내야 되는 조직인지 그런 조직의 특성에 맞는 그 인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거.
까지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으로요. 인적 자원 관리의 개념과 트렌드를 다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듣다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기도 하고 저게 지금 무슨 얘기야? 너무 뜬구름 잡는다, 막연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제가 매 시간 잔소리를 할 건데요. 그냥 강의를 듣고 있으면 되게 막연하고 뜬구름 잡고 당연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뭔가 다 이해가 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문제를 딱 풀어보려고 하면 이건 것 같기도 하고 저건 것 같기도 하고 아리까리하고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당연히 필요한 것들이 제가 강의로 들은 내용들을 바탕으로 꼭 책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세부 내용들, 세부 차별점들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암기해야 할 것들은 암기를 하고요. 내가 꼭 헷갈리는 것들도 모르는 것들도 어떤 부분인지를 체크를 해두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잔소리 들으면서요. 오늘은 1강 이렇게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직무 관리를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복습 꼭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